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이번 주에 미국의 천기 누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변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대내적으로 새 정부를 맞이하고 있고요.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제로금리와 이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의 말에 길을 쫑긋 세울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 와중에 게임 체인저가 아닌 게임 스포일러가 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도 주시를 해야 합니다. 푸틴의 손에 달린 이란 핵협상과 러시아 디폴트는 메가톤급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 서쪽 폴란드 국경으로도 공격을 확대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될지에 대한 중대 기로에 섰기 때문에 푸틴의 행동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방향은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는 끝날 수밖에 없고요.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과 정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때문에 그건 방향보다 좀 디테일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제로금리 종언보다는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성장률 전망치, 물가 상승률 전망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러시아 디폴트 여부보다 그 디폴트 파장이 신흥국으로 확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키예프의 운명입니다. 총공세를 공언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키이우에서 미국 언론인이 사망하고 우크라이나 서쪽 르비우 쪽으로 확전이 돼서 긴장 수위 고조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이라크에 떨어진 일도 발생해서 긴장도가 더 높아지는데 한몫을 하고 있죠. 시기상으로 현지 시간 16일, 한국 시간으로 17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FOMC 결과가 나오고 러시아 디폴트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인데요. 그 전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돌변하면 모든 전망이 무색해지고요. 이러한 핵 협상이라도 타결이 된다면 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14일에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외교회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화상회담도 계속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길을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작금의 모든 상황이 이 중국과 북한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어떤 제재를 하는지를 보고 대만이나 한반도 사태에서 유사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그 제재를 피해갈지를 궁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북한과 중국의 천기 누설을 하고 있다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FOMC 15일, 16일에 열리고요. 2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벗어나고 3년 4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또 40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를 보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빅스텝으로 갈 거다라고 했지만 우크라이나발 사태 때문에 베이비 스텝을 예고하고 있죠. 파월 의장이 지난달 2일 의회 증언에서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페드 의장이 FOMC 이전에 구체적인 기준금리 인상폭을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었고요. 이번에 FOMC 열리는 구성 자체도 되게 이례적입니다. 원래 FOMC의 구성, 표결권이, 투표권이 있는 멤버는 전체 12명입니다. 이 7명의 페드 의사와 그리고 5명의 지역연방은행 총재가 표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지역연방은행 총재는 총 12명이지만 2년이나 3년마다 돌아가면서 뉴욕 연은 총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2년마다 3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표결권을 갖게 되죠. 이번은 올해 또 작년 12월과 아예 멤버가 4명은 바뀌어서 이번에 표결에 참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당연히 페드 이사가 7명이기 때문에 지역연은 총재 5명이 아무리 힘을 합해도 페드 이사들을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페드 이사 수가 7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아직 3명의 신임 이사가 미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결혼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반대로 이 세라 블룸 레스킨 전 재무부 장관은 아직 페드 부의장 후보인데 아예 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낙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베이비 스텝 지지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지역은행 총재들이 더 매파적으로 흐른다면 의외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지역연은 총재들이 4명이 바뀌었는데 4명들이 하나같이 매파일색입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상임직이니까 당연히 그 페드 이사들 의견에 주로 동조를 했는데 이 네 사람이 또 생각과 의견을 합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최소한 이런 매파적 인사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0.25% 인상이 만장일치로, 보통 금리 인상은 대부분 최근에 만장일치로 됐었거든요. 제로금리 유지도. 이번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례적으로 하는 모습도 FOMC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그래도 점도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 3시에 나오는데 전체 페드 의원 중 19명 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명이 결혼 상태이기 때문에 16명의 금리 전망이 점으로 표시됩니다. 항상 369, 12대 점도표와 경제 전망치가 나오죠. 이번에 3월이니까 당연히 나오고요. 중간값이 중요하죠. 이때 12월엔 18명이었죠. 중간값 9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가 중간값. 즉 0.75에서 1%, 최소한 3에 올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는 4회 인상이었고요. 최소한 월가에서는 6, 7회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엔 16명이니까 8번째에 해당하는 그 점이 중간값에 대해서 그거의 전망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점도표뿐만 아니라 페드의 경제 전망도 어떻게 바뀔지 관심입니다. 당연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내려가고 인플레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확 올라가겠죠. 작년 12월에 4% 미국이 성장할 것으로 올해 봤는데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거는 3.3, 0.7% 떨어질 걸로 봤고 인플레 전망치는 작년 12월 2.6으로 봤는데 올해 3.9로 확 올랐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아지거나 성장률은 더 내려가면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6일 오후 2시 반,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여기서는 5월 FOMC에서 0.5%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양적 긴축 시기에 좀 일찍 오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가 이렇고요. 이제 러시아의 디폴트 여부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이나 오전에 아마 결정날 가능성이 큰데 러시아는 16일까지 1억 1,700만 달러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게 다 달러 표시 국채거든요. 당연히 달러로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러시아는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루블화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대 채권자들이 지금 루블화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니까 이게 환율이 올랐다는 거, 가치가 확 떨어졌다는 거,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아무리 다 루블화 반길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포천도 러시아 국채 계약상 루블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몽리를 부리고 있는 거죠. 물론 러시아가 바로 디폴트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30일에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까지 밀린 돈을 갚으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은 시간 문제이지. 한 달 늦춰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물론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이번 16일에 그 여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안정으로 갈 수 있을지 보게 되겠죠. 이미 글로벌 신평사들은 러시아 국채 등급을 쓰레기 등급으로 지금 분류를 했고요. 중요한 건 러시아가 이게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1998년에도 이런 금융위기 당시에는 루블화 표시 국채를 갚지 않아서 디폴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라는 거죠. 1998년에 러시아 위기는 루블화 위기였잖아요. 그 국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달러 표시, 외환 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거고, 동시에 러시아가 이미 국제시장, 금융시장, 다른 에너지 시장에 많이 글로벌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1998년에 비해서 훨씬 파장이 크다라는 거죠. 게다가 유럽 은행들이 러시아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탈리아 은행들이 253억 달러 여신이 있습니다. 즉 30조 원 정도죠. 프랑스도 30조 원, 오스트리아도 거의 20조 원 이상의 여신이 러시아에 물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유럽 은행들이 당연히 위기를 겪게 될 거고, 유럽 은행들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흥국을 중심으로 되게 불안한 시장부터 여신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그럼 엑소더스가 일어나면 그 신흥국의 금융위기로까지 연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오일 쇼크입니다. 유가 변동, 유가 상승폭이 가장 관심사인데 당연히 러시아가 모든 곳에서 왕따가 됐으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 후보는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란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의지가 부족하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미국과 협조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좋습니다. 쌍수대로 환영했지만 중요한 거는 함량 미달, 능력 부족입니다. 하도 오랫동안 투자를 안 해서 바로
원유를 뿜어내기 힘들다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남아있는 게 이란입니다. 근데 이것도 푸틴이 방해를 해서 쉽지 않습니다. 이란 핵 협상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인데요. 서방의 제재를 푸는 것하고 이런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연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는 당연히 러시아 요구를 들어주지 안 하고 있죠. 이 타결 직전에서 러시아 목리로 인해서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더 중요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은 사실상 휴전 협상이죠. 시작도 못했습니다. 민간인 대피로, 인도주의적 대피로를 위한 협상은 이제 네 번째를 하게 된다고 하지만 휴전을 대하는 아직도 시작을 못한 거죠.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예루살렘에서 푸틴 대통령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다 숟가락 얹어서 중재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주 14일, 현지 시간 14일이고 우리 시간 15일이 되겠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양재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권, 우려 치면 청와대 안보실장이 되겠죠.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회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도 계속 되게 됩니다. 대화는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지 않는, 결국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포기, 동시에 친러 정권을 세우는 것, 이걸 얻어내지 않는 키이우 교전을 그만둘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했던 폴란드 국경 쪽 르비우 이 서쪽에다가 또 폭격을 가했습니다. 상당한 많은 사상자가 있다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또 벼랑 끝 전술의 원조인 북한이 이번 주에 또 핵 도발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ICBM 기술, 엔진 기술을 우크라이나 가져갔다고 하죠. 그건 UN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북한이 또 큰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도발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서 서방 세계가 어떤 제재를 하는지를 정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중국과 북한에게 보여준 힌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군사적 개입은 최소화한다는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어서 병력 투입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직접 참전은 최소화하고 우방이 아니면 참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3차 세계대전이다. 러시아하고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둘째는 제재를 피해가려면 내 손 안에 있는 금이 최고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러시아는 예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예전에 달러 표시로 외환 보유가 많았는데 그걸 많이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걸 위안화 비중으로 가져가고 금 중심으로 가져갔는데, 이번에 미국과 서방 세계가 어땠죠? 런던과 뉴욕에 있는 금도 다, 러시아 소유의 금도 다 동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외환 보유 국채 절반 이상이 묶인 거죠. 달러만 피하면 뭐예요? 금도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땅이나 아니면 나의 우방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영국과 미국에 있어 봐야 러시아 입장에는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셋째는 자립하거나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와 제조업에서 특히 그런데요. 최악의 경우 이 원료와 물잔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스스로 생산하면 좋지만 뒤를 받쳐줄 든든한 우방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돕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만 사태에 대비한 보험 차원에서라도 러시아를 완전히 모른 척 등 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되게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은 역시 군산복합체의 최대 반사익을 가져온, 부활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러시아 모두 재래식 무기 소진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그 와중에 탈냉전후 금기시대에 왔던 군비 증강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란 이유만으로 군비 증강을 못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그 길을 열어줬고요. 중국도 항상 눈치 보느라 못했는데 이번엔 7%대로 올렸습니다. 군사비 비중을 GDP 대비해서. 만약에 대만과 한반도 내 긴장도가 높아지면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 군비 증강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결국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방위 산업이 유럽도 마찬가지죠. 또다시 르네상스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쟁과 평화, 혼란과 안정, 갈등과 화해의 분기점에 있습니다. 이번 주 강대강의 대치 속, 특히 키이우를 중심한 이 대치 속에서라도 외교적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를 비롯해서 대전환의 시기인데요. 그 운명은 대화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